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맨큐의 경제학 챕터 30장 통화량의 증가와 인플레이션 보고 있는데요. 1절에 고전학파 화폐 수량설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화폐 수요 공급 그거를 곡선을 통해서 통화량을 증가시켰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A점이 균형점이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A점이 바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게 되는 균형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지금 화폐 가치가 여기 원래 균형점이 2분의 1로 이렇게 돼 있어요. 물가가 지금 2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화폐 가치가 물가가 2고 화폐 가치는 2분의 1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때 지금 어떻게 돼 있다고요? 화폐 공급과 화폐 수요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이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줄 균형 상태였는데 두 번째 줄 보시면 중앙은행이 돈을 막 찍어내는 거야. 막 사람들이 힘들어 하니까 그래 기분이라도 좋게 해줘야지 해서 돈을 막 인수해서요. 헬리콥터, 드론으로 전국 상공에 막 뿌려댄대요. 그 통화량이 2배로 이렇게 증가한 거야. 그래서 얘가 2배로 증가시 이렇게 됩니다. 자, 2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헬리콥터 벤 버냉키 의장이 연준 의장이 뭐 이름이 헬리콥터 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돈을 찍어가지고 막 뿌려대가지고 아무튼 위기를 벗어나자 해서 그렇게 붙었는데 현실에서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증가합니까? 본드를 매입하는 거지. 국공채를 매입하게 되면 통화량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매입해서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통화량을 늘린다 이렇게 되는 거야. 통화량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통화량의 증가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화폐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 지울게요, 살짝. 자, 여기 있는 화폐 공급 곡선이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빨간 색깔로 이렇게 이동을 해버린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세요? 자, 그럼 얘가 증가했으니까 지금 부등호가 얘가 큰 걸로 이렇게 돼버린 거야. 화폐 시장이 어떻게 돼? 초과 공급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초과 공급 상태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화폐 가치가 그대로 있으면 지금 화폐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공급 상태가 되는 것이고 돈이 많아지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 결과 우리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폐 가치가 이게 B분의 1 이게 화폐 가치잖아. 화폐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화폐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화폐 가치는 하락하게 되고 화폐 가치 하락은 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얘가 A에서 B로 가. 그래서 화폐 가치 하락하고 화폐 가치 하락하면 이거는 물가가 당연히 4로 이거는 밑으로 갈수록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균형 그래프 자체가. 네, 그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십니까? 자, 여기서 새로운 균형점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새로운 균형점이 B점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화폐 수량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요것을요, 화폐 수량설 이렇게요.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 거기 보시면 Quantity Theory of Money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나 보시면 물가가 어떻게 결정되는가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물가가 어떻게 변동하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왼쪽에 보시면 한 경제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물가가 결정되고 통화량의 증가율이 인플레이션율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얘기했던 고전학파의 인플레이션 이론을
나타내는 게 화폐 수량설이다. 용어 정도 머릿속에 우리 데이비드 휴음부터 밀턴 프리드만이 그런 얘기 했다라고 우리 시작할 때부터 들어가기서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거기 물가 수준이 물가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결정되는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물가가 어떻게 변동하게 되는가 외부 충격에 따라서 그거를 설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걸 화폐 수량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보시면은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유통되는 화폐 양이 화폐 가치를 결정하고 지금 이게 여기서의 교훈이 뭐야? 돈을 헬리콥터 밴 해가지고 돈을 펑펑 뿌렸잖아. 그 화폐량이 뭘 결정한다? 화폐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화폐 수량설은 앞에서 살펴봤던 요 원리에 입각해 보건대 이렇게 네, 화폐 양이 많으면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된다? 화폐의 양이 화폐 가치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치를 결정한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화폐가 많아지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요. 화폐가 희소해지면 화폐 가치는 올라간다. 뭐 사실 새로운 거 아니잖아.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통화량의 증가가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이 된다라는 밀턴 프리드만의 언제 어디서나 인플레이션은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학자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플레이션은 화폐적인 현상이다. 즉 돈을 펑펑펑 찍어가지고 인플레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인플레이션은 화폐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자, 이 얘기는 뭐다? 인플레이션은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화폐 양을 증가시켜서 이게 통화량의 증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화량의 증가가 바로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밑에 조정 과정에 대한 간단한 설명해서 같이 좀 연결해서 볼게요. 자, 앞에서 본 것처럼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 물가가 올라가는 거, 그걸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서 경제가 최초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으로 어떻게 가게 되는가, 그걸 얘기하는 건데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단락에 볼까요? 자, 통화량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화폐 시장의 초과 공급, 앞에 그림 그거 보셔도 되고 제가 흰 색깔로 지웠잖아요. 화폐 공급이 증가하니까 화폐 수요가 얼마 이렇게 했는데 공급이 더 많아지게 된 거야. 이해 가시죠? 자, 그렇게 되면요. 거기 보시면 자신들이 원하는 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헬리콥터에서 투하된 돈을 주워서 자기가 원하는 필요로 하는 화폐보다 더 많이 보유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한 화폐 1원짜리 100개만 있어도 충분한데 위에서 돈을 뿌리게 되니까 100개보다 더 많은 돈이 풍부하게, 유동성이라 볼 수 있는데 유동성이 풍부하게 이렇게 시중에 퍼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최초의 균형 물가 수준에서요. 요런 상태가 뭐다? 초과 공급 상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초과 공급 상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초과 공급 상태를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됩니까? 그래야지 화폐 시장의 균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화폐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는 거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끝에 화폐의 초과 공급, 초과 보유분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기도 하고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내가 보유하게 됐잖아. 이거 뭐하지? 밥 먹는데 아침, 점심, 저녁 한 5,000원짜리 밥을 먹으면 15,000원이면 충분한데 내 수중에 30,000원이 있어. 15,000원보다 2배나 많이 돈이 있으면 이거 갖고 뭐하지? 남는 돈 가지고요. 초과 보유분을 가지고 거기 재화나 물건을 사는 거야. 뭐 밥만 먹었었는데 돈이 현금이 좀 많으니까 커피도 마실까? 이렇게 되는 거죠.
서비스를 우리가 구입하게 됩니다. 서비스를 구입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을 사거나 은행에 예금할 수도 있게 됩니다. 채권을 구입하기도 하고요. 은행에 예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요. 예금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돈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 돈 가지고 또 뭐 대출을 해주는 거야. 저축을 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주거나 그럼 이 사람들이 대출받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뭐 생활자금 대출일 수도 있고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게 됩니다. 자,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그 두 줄 내려가 보시면 마지막 줄에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될 수가 있네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일시적으로 돈을 이렇게 찍어내잖아? 통화량을 증가시키잖아? 그럼 이렇게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게 재화나 서비스의 양을 증가시켜서 일시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는 그런 효과도 생기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단기에는 그럴 수 있는데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재화를 많이 사려고 하는데 시중에 생산된 자동차라든가 여러 가지 TV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사과라든가 이런 공급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런 재화와 서비스가 제한되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에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 능력은 변하는 건 아니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능력은 그대로야. 아니, 자동차 좀 주문하겠습니다. 이건 고정이 되어 있는 거야, 단기에는. 아주 먼 장기에는 변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있어도 생산 능력이 증가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2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 전체 생산량은 노동, 물적 자본, 아니면 인적 자본, 자연 자원, 기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돈을 막 찍어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돈이 없으면 중앙은행 정부에서 돈을 찍어서 공급하게 되면 다 같이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라니까요. 이게 생산량이 지금 이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물가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 수요가 증가하잖아.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어. 사과의 개수가 주어져 있는데 사과를 살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물가만 상승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돌고 돌아가지고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물가 상승이라는 것은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화량의 증가가 결국은 돌고 돌고 돌아서 어떻게 됩니까 하면 물가 상승으로 화폐의 1원어치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 번째 단락 따라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물가는 상승하게 되고 물가 수준이 상승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폐 수요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면서 우리 앞에 그림에서 살펴보시면 이렇게 A점에서 B점으로 가서 물가가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통화량의 증가 효과와 또 조정되는 그 과정에 대한 직관적인 설명을 같이 살펴봤고요. 그래프랑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시간에 거기 2에 해당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화폐 수량설의 원리가 바로 고전학파 논리거든요. 그래서 고전학파의 이분법 논리와 화폐의 중립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